가난한 배달기사, 할머니를 도왔다가 재벌 상속자가 되다. 서울, 살을 애는 듯한 겨울 아침. 차가운 공기 속 행인들의 입김이 옅은 안개와 뒤섞여 평범하지만 고단한 풍경을 자아냈다. 재래시장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은 아직 꺼지지 않은 가로등 불빛 아래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채소와 과일을 실은 낡은 자전거들의 덜컹거리는 소리와 물건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뒤섞였다. 그곳에 한 젊은 남자가 낡은 오토바이를 끌고 서 있었다. 칼날 같은 추위에 손을 잔뜩 움츠린 그는 28살의 박민준. 민준은 편찮으신 할머니와 함께 좁은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다. 배달 기사 겸 오토바이 수리공으로 일하며 고된 노동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민준은 늘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돕곤 했다. 골목길을 지나 배달하던 민준의 시선이 한 할머니에게 멎었다. 할머니는 길 한가운데 넘어진 무거운 채소 꾸러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낡고 기운 스웨터를 입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새벽서리에 젖은 채소를 하나하나 줍고 있었다. 잠시 후 민준은 오토바이를 세웠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추운데 채소 팔러 나오셨어요? 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거라도 안 팔면 뭘 먹고 살겠나. 고맙네, 젊은이. 근데 이렇게 다 젖어버려서 누가 사갈는지. 민준은 망설임 없이 허리를 숙여 채소를 주워 가지런히 정리했다. 손이 얼어붙을 듯 시렸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할머니가 도움을 사양하려 하자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시장까지 끌어다 드릴게요. 이 무거운 걸 어떻게 혼자 들고 가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모습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돈을 꺼내 주려 했지만 민준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 돈으로 따뜻한 거 사드세요. 그냥 좋아서 도와드린 건데요. 뭘? 할머니의 눈빛이 깊은 감사함으로 빛났다.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참 마음씨가 곱구먼. 세상에 아직 자네 같은 사람이 있다니 마음이 따뜻해지네. 언젠가 이 은혜를 갚을 날이 있을지도 모르지. 민준은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하지만 짧은 순간 할머니의 눈빛에서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을 받았다. 민준이 돌아설 때 할머니는 여전히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의 손에는 특별한 문양이 새겨진 작은 은팔찌가 희미한 새벽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민준은 미처 알아채지 못한 디테일이었다. 그날 저녁, 민준은 긴 하루 일을 마치고 비좁은 단칸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은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나무 책상, 그리고 어지럽게 널린 몇몇 수리 도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는 작은 난로 옆에 앉아 천천히 바느질을 하고 계셨다. 민준은 할머니에게 오늘 아침 채소 파는 할머니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들은 할머니의 눈빛에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기색이 스쳤다.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인연이 닿으면 은혜를 갚겠다고 하셨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죠. 민준의 할머니가 말했다. 사람 돕는 일이 괜한 일은 아니란다. 때로는 인연이라는 게 하늘이 정해주는 법이지. 할머니의 말씀은 민준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김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그날 아침 반짝이던 은팔찌는 마치 풀리기를 기다리는 기묘한 퍼즐 조각 같았다. 여전히 추운 아침이었지만 이번에는 민준이 먼저 오래된 시장 근처를 찾아 김 할머니를 수소문했다. 잠시 후 그는 오래된 동네 깊숙한 골목 안에 있는 작은 집에서 할머니를 찾았다. 낡고 허름한 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집 안 살림은 단출했다. 대나무 침대 하나, 작은 나무 탁자, 낡은 찬장 하나가 전부였다. 할머니는 다음날 팔 채소를 정리하고 계셨다. 민준을 본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어이구, 또 만났네. 무슨 일로 할미를 찾아왔는가? 할머니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여기 혼자 사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직접 민준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할머니의 앙상하고 거친 손을 보며 민준은 안쓰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김 할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는 나도 잘 살았지. 남편이 큰 수공예 공방을 운영했었거든. 고급 전통 가구를 만들었지. 그런데 불행이 닥쳤어. 딸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남편은 충격으로 무너져 내렸지. 그때 남편 밑에서 일하던 최동진이라는 자가 기회를 틈타 공방을 통째로 빼앗아 버렸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빛은 아쉬움으로 가득 찼다. 그 자가 공방을 지금의 진성그룹으로 키워낸 거야. 남편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났고 나는 결국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와서 이렇게 채소를 팔며 겨우 연명하고 있네. 평생 간직한 거라곤 이 은팔찌 하나뿐이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물건이지.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은팔찌를 꺼냈다. 민주는 팔찌를 자세히 보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은팔찌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간직했던 물건과 똑같은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민주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할머니, 이 팔찌 어디서 나신 건지 아세요? 내 딸아이 어릴 때 만들어준 거야. 이걸 내 마지막 희망처럼 간직하고 있지.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 아버지가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갑자기 생생하게 떠올랐다. 민준이 돌아가려 할 때 할머니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지만 자네가 날 돕고 싶다면 진실을 찾아주게. 나는 자네와 나의 인연을 믿네. 작은 집을 나서며 민주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할머니 집안의 희미한 등유 등불빛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동네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얼핏 들었다. 최동진 회장 말인가? 옛날에 그 사람,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로 부자 됐다는 소문이 파다했지. 민주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점차 맞춰지는 듯했지만 앞에는 쉽사리 풀리지 않을 의문들로 가득한 여정이 놓여 있었다. 그날 밤 비좁은 단칸방에서 민주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 은팔찌, 그리고 동네 주민의 의미심장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유품을 보관해둔 낡은 나무 상자를 뒤져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찾아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여러 사람이 함께 서 있었고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젊은 시절의 최동진 회장과 꼭 닮은 남자가 있었다. 민주는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아버지가 이 사람과 무슨 관련이 있었던 거지?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시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단짝 친구 서아라를 만났다. 아라는 빠릿빠릿하고 정보 검색에 능했다. 민준이 진성그룹과 최동진 회장에 대해 언급하자 아라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검색하기 시작했다. 최동진 회장. 엄청 유명하지. 원래 작은 수공예 공방으로 시작해서 그룹을 키웠다던데? 옛날에 무슨 스캔들 같은 걸로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잠깐만, 더 찾아볼게. 아라는 진성그룹의 급성장에 관한 오래된 기사를 찾아냈다. 기사에는 최 회장이 원래 공방 주인이 사망한 후 공방을 인수했다고 언급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공방 주인이 사망. 그때가 김 할머니가 모든 걸 잃으신 때잖아. 이건 우연이 아닐 거야. 민주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맞춰보았다. 아버지는 과거 그 수공예 공방에서 일했었다. 김 할머니의 은팔찌와 아버지의 유품에 새겨진 문양은 동일했다. 김 할머니 가족에게 불행이 닥친 시기는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던 시기와 일치했다. 민주는 모든 것을 연결하려 했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비밀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는 듯했지만 그림을 완성하기에는 아직 조각들이 부족했다.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아버지는 왜 할머니나 최 회장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날 저녁, 민준이 낡은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그의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등장은 민준을 불안하게 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밤늦게 민준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히 살고 싶으면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 민준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걱정이 되었지만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이 찾은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해 다시 김 할머니를 찾아갔다. 작은 집에서 김 할머니는 민준이 들려주는 사진과 오래된 기사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할머니는 서랍장에서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건 남편이 남긴 유일한 편지일세. 여기에는 최동진이 공방을 빼앗기 위해 썼던 온갖 술수가 적혀 있지. 민준은 편지를 읽었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동진이는 장부를 조작하고 주주들을 매수했으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우리에게 소유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부디 정의를 찾아주길 바란다. 김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때는 우리 부부가 힘이 없었어. 소송을 하려 해도 계속 협박을 당했지. 자네가 모든 것을 밝혀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네. 민준이 할머니 집을 나설 때 낯선 남자가 갑자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키가 크고 위협적인 목소리였다. 내가 지금 누굴 건드리고 있는지 알고 있나? 민준은 물러서지 않고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알 필요 없어. 나는 진실을 밝혀낼 거야. 남자는 비웃음을 날리며 사라졌다. 민준은 작은 골목길 한가운데 서서 더욱 굳은 결심을 다졌다. 낯선 남자는 민준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 그는 비웃으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 고집부리면 곱게 넘어가지 않을 줄 알아. 떠나기 전 그는 작은 쪽지 하나를 일부러 떨어뜨렸다. 거기에는 분수를 알면 여기서 멈춰라라고 희갈겨 쓴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준은 쪽지를 손에 꽉 쥐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최동진 회장 따위 두렵지 않아. 당신도 내가 진실을 찾는 걸 막을 순 없어.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마음이 복잡했다. 자신보다도 김 할머니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걱정되었다. 낯선 남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경고이자 진실을 찾으려는 그의 결심에 대한 도전이었다. 모든 일을 할머니에게 털어놓자 차분한 조언이 돌아왔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무나.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돈 많은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법이니. 늘 곁을 지켜주는 친구 아라도 걱정했지만 변함없이 그를 지지했다. 내가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면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하지만 최동진 같은 사람들은 절대 간단치 않다는 걸 명심해. 다음 날 민준은 김 할머니를 찾아가 협박 사실을 알렸다. 할머니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남편의 절친했던 친구였던 박경수 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경수 씨는 우리 공방의 회계 책임자였지. 동진이가 공방을 빼앗기 위해 쓴 술수를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후에 박 씨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지. 할머니의 눈빛에 간절함이 서렸다. 자네가 박 씨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믿네. 민준은 할머니의 말을 꼼꼼히 기록했다. 이제 박경수 씨는 그의 여정에서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되었다. 아라는 계속 정보를 찾다가 박경수 씨를 언급한 오래된 인터뷰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에 따르면 공방을 떠난 후 박 씨는 한 법무법인에서 잠시 일했다고 한다. 민준과 아라는 단서를 찾기 위해 그 법무법인 주소지로 찾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법무법인은 이미 오래전에 이전한 상태였다. 그 건물에서 오랫동안 일한 나이든 경비원이 박경수 씨에 대해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아, 박경수 씨요? 예전에 노간 마을이라는 곳에 살았던 것 같은데 하도 오래돼서 요즘은 통 못 봤네요.
이 작은 정보는 민준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돌아오는 길에 민준은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쉬고 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경수 씨를 찾고 싶다면 내일 밤 외곽에 있는 폐가로 와라. 혼자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거다. 민준은 굳어버렸다. 전화 건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졌는지 함정을 파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을 찾으려는 강한 의지가 그를 망설이지 못하게 했다. 민준은 의문의 전화를 받은 후 밤새 뒤척였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길가의 작은 카페에서 아라를 만났다. 아라야, 오늘 밤 폐가에 가야 해. 하지만 이번엔 나 혼자 갈게. 걱정 마. 조심할 테니까. 불안하면 너무 무리하지 마. 제일 친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아라는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작은 접이식 칼 하나를 민준에게 건넸다. 혹시 모르니 이거라도 가지고 가. 위험하면 몸이라도 지켜야지. 밤 8시 정각, 민준은 약속대로 외곽의 폐가에 도착했다. 어둡고 으슥한 분위기,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공포감을 더했다. 썩은 나무 문이 그가 살짝 밀자 삐걱 소리를 냈다. 안에는 지친 기색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강태식이라고 하오. 당신이 지금 누굴 상대하고 있는지 모를 거요. 최 회장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지. 하지만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당신을 돕기로 했소. 강태식은 낡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할머니 남편의 친구였던 박경수 씨는 최동진의 비리를 증명할 중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서류들은 모든 진실을 폭로할 수 있었다. 박 씨는 사라지기 전에 옛 공방에 몇 가지 단서를 남겼지만 그곳은 지금 최동진의 사람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다고 했다. 민주는 귀에 깊게 들으며 수첩의 모든 내용을 받아 적었다. 정말 조심해야 하오. 최 회장은 돈뿐만 아니라 권력도 가지고 있소.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목숨을 잃을 수 있소. 민준이 더 물어보려 할 때 밖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정문이 벌컥 열리며 몽둥이를 든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뭘 찾으려고? 젖은 가서 찾아봐. 강태식은 재빨리 민준을 끌고 작은 뒷문으로 달렸다. 급하게 도망치면서 그는 다급하게 말했다.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소. 옛 공방으로 가시오. 거기가 유일하게 진실을 찾을 수 있는 곳이오. 두 사람은 빈터를 가로질러 달렸다. 바로 뒤에서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한 남자가 던진 몽둥이가 민준의 팔에 맞아 그가 넘어졌지만 강태식이 재빨리 그를 일으켜 세웠다. 마침내 그들은 포위망을 벗어났지만 강태식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준은 피 흘리는 팔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강태식이 말해준 모든 것을 수첩에 다시 정리하고 답이 기다리고 있을 옛 공방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시계가 밤 12시를 가리킬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문을 열자 문 앞에 작은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옛 공방의 위치가 표시된 낡은 지도와 함께 조심해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민준은 지도를 손에 꽉 쥐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였다. 민준은 뒤척이다 눈을 떴다. 익명의 경고와 함께 받은 지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나 아라에게 피해가 갈까 봐 민준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옛 수공의 공방으로 갈 준비를 했다. 그곳은 김할머니 가족의 모든 것이 담겨 있던 곳이었다. 공방은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울창한 나무들과 음산한 기운에 둘러싸여 있었다. 낡고 허물어진 건물이 민준의 눈앞에 나타났다. 벽은 얼룩지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가 느껴졌다. 모든 것이 오랫동안 버려진 상태였지만 누군가 다녀간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민준은 공방 안을 뒤지며 박경수 씨와 관련된 흔적을 찾으려 했었다. 먼지 쌓인 방 한 구석에서
그는 오래된 서류 더미를 발견했다. 대부분 썩어 문드러졌지만 작은 종이 한 장의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올바른 장소를 찾기만 한다면이라는 손글씨가 남아 있었다. 그 옆에는 단단히 잠긴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민주는 열어보려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상자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복도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는 재빨리 나무 더미 뒤에 몸을 숨겼다. 거친 인상의 두 남자가 들어서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찾기 전에 싹 다 치워버려야 해. 최 회장님 짓이야. 아무것도 남기지 마. 민주는 숨을 죽이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었다. 남자 중 하나가 갑자기 민준이 숨은 곧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의 시선이 나무 더미를 훑었다. 뭔가 이상한데. 누가 들어왔던 것 같아. 그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상자를 품에 꼭 쥔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남자가 다가왔다. 손전등 불빛이 민준에게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을 비췄다. 남자가 민준을 발견하기 직전 민준은 재빨리 근처의 나무 막대기를 집어 방구석으로 세게 던졌다. 큰 소리가 나자 두 남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누구야? 당장 나와. 한 남자가 소리쳤다. 그 틈을 타 민준은 조용히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의 발소리가 실수로 바닥 타일 위에서 작게 울렸다. 낯선 자들이 즉시 민준을 발견했다. 저놈 잡아. 한 명이 소리치며 구불구불한 복도를 따라 민준을 쫓았다.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민준은 공방 안의 온갖 장애물을 이용해 그들을 방해했다. 높이 쌓인 나무 더미를 뛰어넘고 낡은 문 사이를 빠져나갔다. 매 순간 낯선 자들의 손전등 불빛이 바짝 뒤쫓아왔다. 결정적인 순간 민준은 큰 나무 선반을 밀어 넘어뜨렸다. 선반이 무너지며 길을 막았다. 나무 더미가 임시 방벽을 만들자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간신히 공방을 빠져나온 민준은 재빨리 근처의 작은 숲으로 몸을 숨겼다.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숨을 고르며 나무 상자를 꽉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상자를 열려고 했었다. 한참 씨름한 끝에 마침내 상자가 열렸다. 안에는 또 다른 지도가 들어있었다. 이번에는 더 상세했고 새로운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다. 공방의 중요한 자산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던 비밀 지하 창고였다. 지도 위에도 박경수 씨가 서명한 짧은 편지가 있었다. 이곳이 내가 모든 것을 숨길 수 있는 마지막 장소다. 부디 이것을 찾은 사람이 진실을 지켜주길 바란다. 민준이 지도를 살펴보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다. 시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군. 너무 늦기 전에 멈춰라. 민준은 손안의 지도를 꽉 쥐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교차했다. 민준은 박경수 씨의 지도와 편지를 곱씹으며 밤새 뒤척였다. 편지의 글자 하나하나가 지하 창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듯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아라나 할머니에게 알려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이른 아침, 민준은 필요한 물품을 챙긴 배낭을 메고 길을 나섰다. 지도에 표시된 장소는 도시 외곽의 옛단 산비탈이었다. 황량한 풍경, 빽빽한 나무들, 그리고 적막한 공기가 민준을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낡은 나무 오두막이 지하 창고 입구를 가리고 있었다. 주변을 샅샅이 뒤진 끝에 민준은 흙과 돌 밑에 교묘하게 위장된 창고 문을 발견했다. 가져온 쇠 지렛대를 이용해 흙더미와 썩은 나무 문을 부쉈다. 나무 부서지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져 그의 심장을 더욱 졸이게 했다. 어둡고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손전등 불빛이 이끼 낀 벽과 먼지 쌓인 오래된 서류 더미를 비췄다. 민준은 창고 구석으로 다가가 작은 괴짝 하나를 발견했다. 괴짝에는 수공예 공방의 문양이 새겨진 봉인이 찍혀 있었다. 잠시 씨름한 끝에 그는 괴짝에 자물쇠를 부수는데 성공했다.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박경수 씨가 공방의 주요 주주였으며 강제로 축출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박 씨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들, 최동진에게 조종당하고 소유권을 빼앗기 위해 협박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최동진의 모든 불법 거래 내역, 일부 지역 공무원과의 결탁 포함, 이 기록된 수첩이었다. 민주는 놀라움 속에 페이지를 넘겼다. 그가 발견한 것은 공방에 대한 진실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권력과 부패의 시스템이었다. 민준이 서류를 확인하고 있을 때 이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를 놀라게 했다. 창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 너머로 낯선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꼼꼼히 확인해. 누구도 발견하게 둬선 안 돼. 민주는 재빨리 중요한 서류들을 배낭에 숨기고 손전등을 끈 채 숨을 곳을 찾았다. 낯선 자들이 창고 안으로 내려왔다. 그들의 손전등 불빛이 구석구석을 훑었다. 민준이 숨어있는 곳을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민준은 재치를 발휘해 낡은 물건 하나를 집어 멀리 던져 큰 소리를 냈다. 낯선 자들은 즉시 그쪽으로 주의가 쏠렸다. 그 틈을 타 민준은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와 주변의 빽빽한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한참을 달린 후 민준은 덤불 뒤에 숨어 주위를 살폈다. 창고 근처에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남자는 바로 최동진 회장이었다. 차창 틈으로 최 회장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깨끗하게 처리해.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 눈앞의 광경은 민준의 마음의 분노와 함께 굳은 결의를 불러일으켰다. 지하 창고에서 탈출하고 최 회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것을 목격한 후 민준은 긴장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수집한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숨기고 다음 단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박경수 씨와 강태식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민준은 여러 부패 사건을 폭로한 심층 보도로 유명한 이지연 기자를 떠올렸다. 잠시 망설인 끝에 그는 그녀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작은 카페에서 이지연 기자를 만난 민준은 김할머니의 은팔찌 이야기부터 지하 창고에서 발견한 서류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 기자는 진지하게 듣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민준 씨, 이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에요. 최동진 회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결심했다면 제가 돕겠어요. 이 기자는 옛 수공예 공방의 직원이자 최 회장과 직접 일하며 많은 내부 비밀을 알고 있는 오진규 씨와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했다. 만남은 인적이 드문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피곤한 기색의 중년 남성 오진규 씨가 나타나 민준과 이 기자 맞은편에 앉았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일을 다시 들추려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군요. 하지만 최 회장을 건드리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진규 씨는 몇 년 전 내부 회의에서 최 회장이 공방 자산의 소유권을 몰래 측근 명의로 이전했다고 털어놓았다. 그 측근은 현재 불법적인 금융 거래를 은폐하는데 전문인 대형 수출입 회사의 사장이라고 했다. 오 씨는 최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려면 이 측근과 빼앗긴 자산 사이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기띔했다. 그 회사 세금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극도로 조심해야 해요. 최 회장은 돈과 권력을 다 가졌고 자기 앞길을 막는 사람은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떠나기 전 오진규 씨는 민준에게 수출입 회사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넸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진규 씨의 경고와 이 기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생각했다. 하지만 김할머니의 감사하는 눈빛과 최 회장을 고발하는 서류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며 그의 결심을 더욱 굳혔다. 내가 여기서 멈추면 김할머니 같은 분들은 영원히 고통받을 거야. 외면할 순 없어. 민준과 이 기자는 수출입 회사의 재무 기록을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민준이 떠나려 할 때 그의 휴대폰에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무 멀리 가고 있다.
너무 늦기 전에 멈추는 게 좋을 거다. 민주는 작은 단칸방을 둘러보았다. 불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두려움 대신 그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앞길을 막는 누구든 맞서 싸울 결심이었다. 협박 문자를 받은 후 민주는 모든 행동에 더욱 신중해졌다. 최 회장이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어떤 실수라도 자신과 조력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이지연 기자와 만나 수출입 회사에 접근할 계획을 논의했다. 이 기자는 그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했던 지인 윤미영 씨의 도움을 받자고 제안했다. 윤미영 씨는 1년 전 장부 조작 참여를 거부한 후 회사를 떠났다고 했다. 미영 씨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지만 도와줄 거라고 믿어요. 예전에 중요한 서류를 좀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렇다면 연락해보세요. 하지만 그분 안전이 걱정되네요. 최 회장이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이 기자는 윤미영 씨의 안전을 보장할 계획이 있다고 민준을 안심시켰고 두 사람은 그날 오후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윤미영 씨는 30대 여성으로 지친 기색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다. 그녀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작은 카페에서 민준과 이 기자를 만났다. 윤미영 씨는 수출입 회사에서 일했던 시절을 회상했다. 그들은 저에게 숫자를 조작하고 출처불명의 자금 흐름을 숨기라고 강요했어요. 견딜 수 없어서 회사를 떠났죠.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만약을 대비해 몇 가지 서류를 챙겨 나왔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낡은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다. 안에는 불법 거래와 관련된 증빙 서류와 자금 세탁에 이용된 위장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중에서 민주는 익숙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박경수 씨의 이름이 자산 매각 계약서에 등장했던 것이다. 민준과 이 기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윤미영 씨는 갑자기 자기 집 앞에 낯선 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아싸요. 최 회장 사람들이에요. 윤미영 씨는 불안해했다. 민준은 즉시 이 기자에게 윤미영 씨를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남아서 주의를 끌기로 했다.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냉담한 표정의 그들 중 한 명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 여자가 오래 숨진 못할 거야. 증거 포함해서 모든 걸 가져와야 해. 민주는 문 뒤에 숨어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몰래 그들의 차량 번호판을 찍고 증거로 남기기 위해 짧은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민주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최 회장의 최측근 비서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 비서는 민준이 찾았던 내부 회의 사진에도 등장했던 인물이었다. 이것은 최 회장이 김 할머니 가족의 자산 강탈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필사적으로 찾아 파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안전한 장소에서 이 기자, 윤미영 씨와 다시 만난 민주는 최 회장이 모든 흔적을 지우기 전에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윤미영 씨를 설득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시간을 끌면 그들이 모든 증거를 없앨 거예요. 제가 아는 유력 일간지가 진실을 공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세 사람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민준이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무덤을 파고 있구나. 이게 마지막 경고다. 민주는 텅 빈 길 한가운데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두려움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솟아올랐다.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출 수 없어. 차가운 전화 협박 후 민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위험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느낌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안전한 약속 장소로 가서 이지연 기자와 윤미영 씨를 만났다. 그동안 모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갔다. 민준이 최 회장의 부하들과 마주쳤던 일과 그가 받은 냉담한 경고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자 작은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분명 최 회장은 우리가 자기 뒤를 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윤미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절 찾아오면 어떡하죠? 제 가족까지 연루되면.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것이 영원히 묻혀버릴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윤미영 씨가 제공한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몇몇 비정상적인 자산 이전 거래가 이 기자의 눈길을 끌었다. 이것 보세요. 이 계약서에 박경수 씨 서명이 있는데 필체나 쓰는 방식이 좀 달라 보여요. 위조 서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거기서 일할 때 최 회장을 위해 서류 위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걸 증명할 수 있다면 최 회장에게 책임을 묻게 할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거예요. 이 기자는 여론의 압박을 만들기 위해 언론의 사건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윤미영 씨는 걱정했다.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요? 너무 일찍 공개하면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복잡한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해요. 우리를 상담해주고 보호해줄 사람 말이에요. 서류를 뒤지던 중 이 기자는 주목할 만한 인물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 사람, 임상철 씨, 최 회장의 불투명한 금융거래에서 증인 역할을 했었네요. 이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임상철 씨가 누군데요? 지금 어디에 있죠? 최 회장이 권력을 잡은 후 은둔 생활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이 기자는 임상철 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언론계 옛 동료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일행이 논의하고 있을 때 윤미영 씨는 갑자기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봉투를 열자 그녀는 희갈겨 쓴 글씨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마지막 경고다. 안에는 윤미영 씨와 그녀의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다. 명백한 직접적인 협박이었다. 윤미영 씨는 거의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에서 손을 떼려고 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들이 제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알아요. 가족들이 위험해지는 건 싫어요. 멈출 수 없어요. 지금 포기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계속할 거예요. 민준이 강조했다. 우리가 당신과 가족을 보호할게요. 하지만 앞으로 모든 단계에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민준과 이 기자는 서류를 계속 파헤치는 동시에 임상철 씨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기로 합의했다. 시간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위험을 느낄수록 그들의 결의는 더욱 강해졌다. 그날 밤, 이 기자가 컴퓨터로 임상철 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조사하고 있을 때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했다. 익명의 메시지가 나타났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멈춰라. 다음번엔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걱정과 결의가 가득했다. 민주는 주먹을 살며시 쥐었다. 그들이 협박할수록 끝까지 가고 싶어져. 화면에 나타난 협박 메시지를 읽은 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들이 손쓰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해요. 이 기자는 윤미영 씨가 제공한 주소를 꺼냈다. 사건의 중요 증인인 임상철 씨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민준과 이 기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날 밤 바로 그를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도시 외곽, 덤불에 둘러싸인 옛단 작은 집. 민준과 이 기자가 문을 두드리자 지친 기색의 노인이 나왔다. 임상철 씨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보며 문을 살짝 열고 속삭였다. 누구시오? 난 아무도 모르오. 가시오. 민주는 재빨리 문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진실을 찾으러 왔습니다. 김할머니 가족에게 정의를 돌려드리기 위해서요. 어르신께서 최 회장과 일하셨다는 걸 압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김할머니의 이름을 듣자 임상철 씨는 움찔했다. 그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민준의 단호한 눈빛에 망설였다. 임상철 씨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낡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그가 친형제처럼 여겼던 김할머니의 남편 옆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사진을 보는 그의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그 가족에게 빚을 졌지. 두려워서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어.
하지만 이제 와서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지. 잠시 망설인 후 임상철 씨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다. 몇 가지 낡은 가구만 있는 작고 비좁은 집,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임상철 씨는 한숨을 쉬었다. 모든 걸 잊으려고 했지만 그 기억이 계속 나를 따라다녔소. 최 회장은 나에게 위조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거절하면 내 가족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소. 그는 낡은 나무 상자를 열어 자산 이전 계약서 사본 한 부를 꺼냈다. 이게 내가 강제로 증명해야 했던 계약서요. 이건 박경수 씨 서명이지만 나는 이게 위조된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소. 민주는 계약서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임상철 씨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민준과 이 기자를 향해 돌아섰다. 하지만 내가 증언을 서면 당신들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소? 최 회장은 나나 감히 자신에게 맞서는 누구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요. 민주는 임상철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건 김 할머니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 회장에게 협박당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민준과 이 기자가 임상철 씨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바깥 마당에서 큰 소리가 났다. 창문 너머로 보니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집문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4명의 남자가 내려 날카로운 눈빛으로 집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다. 아싸요. 어떡하죠? 이 기자는 불안해했다. 민주는 재빨리 불을 끄고 임상철 씨와 이 기자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낯선 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임상철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나와. 이 집 통째로 불타고 싶지 않으면. 임상철 씨는 떨면서 낡은 사진을 꼭 껴안았다. 저들을 들여보낼 순 없어. 하지만 저들과 맞설 수도 없고. 민주는 임상철 씨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어르신을 안전하게 모셔나갈 방법을 찾을게요. 절 믿으세요. 민주는 근처의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고 이 기자와 임상철 씨에게 뒤쪽에 숨으라고 신호했다. 문이 부서지며 열리자 민주는 갑자기 나타난 남자 중 한 명을 향해 나무 막대기를 3개 던졌다. 뭘 원해? 민주는 소리치며 주의를 끌려 했다. 낯선 자들은 즉시 달려들었지만 민주는 재빨리 피하며 이 기자와 임상철 씨가 뒷문으로 도망칠 공간을 만들었다. 이 기자는 서둘러 임상철 씨를 끌고 나갔고 민주는 뒤에 남아 필사적으로 맞서 싸워야 했다. 그때 멀리서 김상진 기자의 친구인 경찰관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낯선 자들은 깜짝 놀라 재빨리 물러났다. 민준, 이지연 기자, 임상철 씨는 안전하게 탈출하여 은신처에서 다시 만났다. 임상철 씨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자네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위험을 감수할 줄은 몰랐네. 무슨 일이 있어도 증언하겠네. 일행은 수집한 모든 자료를 모아 온라인 생중계 발표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진실을 폭로할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있었다. 모두가 계획을 논의하고 있을 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지막 선을 넘었군. 다음번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민주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결의가 불타올랐다. 민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전화 협박 후 작은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윤미영 씨는 편지와 함께 온 가족 사진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을 감쌌다. 이지연 기자가 윤미영 씨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들이 이렇게 나올수록 우리가 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멈출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물러서면 평생 답을 찾지 못할 거예요. 민준의 말에 모두 동의했다. 그들은 계속 행동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했다. 박경수 씨의 편지를 다시 확인하던 중 민주는 눈에 띄는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오진규 씨. 그는 임상철 씨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오진규 씨가 김할머니 가족 자산 관련 거래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기자는 신속하게 오진규 씨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그의 현재 주소를 찾아냈다. 오진규 씨에게 접근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행은 그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작은 카페에서 민준과 이 기자는 오진규 씨와 마주 앉았다. 고단한 얼굴과 불안한 눈빛의 중년 남성이었다. 뭘 원하시오? 나는 최 회장과 연을 끊은 지 오래요. 저희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김할머니 가족 관련 거래에서 최 회장을 도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의의 편에 서 주시기만 한다면 저희가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진규 씨는 깍지 낀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잠시 망설인 후 그는 한숨을 쉬었다. 맞소.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일했지. 그는 위조 서류를 이용해 김할머니 가족의 재산을 빼앗았소. 하지만 그걸 증명할 만한 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소. 민주는 박경수 씨의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 편지는 당신이 불법 거래와 관련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당신도 연루될 겁니다. 민준과 이 기자의 압박에 오진규 씨는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았다. 몇 년 전 만약을 대비해 원본 계약서 사본 하나를 보관해 두었소. 하지만 그건 최 회장 집 금고 안에 있소. 다시 가서 가져올 엄두를 못 내겠소. 그가 날 가만두지 않을 거요. 이 정보는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다. 민주는 계약서 사본이야말로 최 회장의 자백을 받아낼 열쇠라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최 회장의 집에 잠입하여 계약서 사본을 되찾아오자는 대담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미쳤어요. 거긴 그 사람 소굴이에요. 발각되면 모든 걸 잃는 건 물론이고 위험해질 거예요.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실패하면 모든 게 무너져요. 이지연 기자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정말 치밀하게 계획해야 해요. 저와 미영 씨는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언론에 연락할 준비를 할게요. 즉시 공개해야 해요. 어두운 밤, 최 회장 저택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두 개의 그림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민주는 오진규 씨 옆에 서서 높은 담장을 넘어다보며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여기에 들어가면 진실을 찾거나 모든 것을 잃거나 둘 중 하나다. 웅장한 저택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노란 불빛. 민준과 오진규 씨는 큰 덤불 뒤에 숨어 밖에서 상황을 살폈다. 숨막힐 듯 고요한 공간은 이따금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에 의해 깨질 뿐이었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계획대로, 침착하게. 오진규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떨리는 손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는 조용히 도구를 이용해 뒷문을 열었다. 딸깍, 자물쇠가 열리는 작은 소리가 났다.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을 더욱 긴장시켰다. 오진규 씨가 최 회장의 서재로 이어지는 계단을 가리키며 앞장섰다. 민주는 카메라에 찍힐 수 있는 구역을 피해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2층에 도착했을 때 벽 모서리에서 깜박이는 불빛의 민주는 멈칫했다. 그것이 동작 감지 센서라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다.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민주는 작은 거울을 이용해 센서의 빛을 반사시켜 경보가 울리는 것을 막기로 결정했다. 몇 초간의 긴장된 순간 그는 무사히 통과했지만 근처의 카메라가 자신 쪽으로 살짝 회전하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서재 안에는 벽에 붙은 큰 금고가 있었고 옆에는 서류와 파일이 어지럽게 널린 책상이 있었다. 민주는 금고 잠금 시스템이 오진규 씨가 설명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업그레이드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가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동안 오진규 씨는 주변 서류 캐비닛을 뒤지다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이것 보시오. 최 회장이 거물급 인사들과 주고받은 비밀거래 목록이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뭉치를 가방에 쑤셔 넣었다. 이제 계약서에 집중하죠.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몇 분간 씨름한 끝에 민주는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계약서 사본과 함께 작은 USB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다. 그는 재빨리 2개 모두를 챙겼다. USB에는 최 회장이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추가 비밀 정보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들키기 전에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민준과 오진규 씨가 막 서재를 나섰을 때 아래층 계단 쪽에서 큰 소리가 났다. 경비원 중 한 명이 뒷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누구야? 올라와서 확인해. 민준과 오진규 씨는 재빨리 돌아서 복도 근처의 큰 커튼 뒤에 숨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민준은 오진규 씨를 다른 탈출구인 창문 쪽으로 밀어냈다. 오진규 씨가 창문 밖으로 기어 내려가려고 애쓰는 동안 민준은 경비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책 한 권을 반대편 방구석으로 던졌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소리는 그들의 주의를 창문 쪽 탈출구로 끌게 만들었다. 경비원들이 2층으로 들이닥쳤다. 손전등 불빛이 구석구석을 훑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누군가 방금 창문 밖으로 기어 나간 것을 알아차렸다. 여기 있다. 주변을 포위해. 민주는 미처 아래로 내려가지 못한 채 경비원 한 명에게 발각되었다. 그는 재빨리 공격을 피하며 그와 몸싸움을 벌였고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싸우는 동안 민주는 실수로 큰 화병을 넘어뜨려 복도 전체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했다. 나머지 경비원들이 즉시 달려왔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민주는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층에서 정원으로 곧장 뛰어내렸다. 희미한 정원 등불 아래 민주는 저택 주변의 넓은 땅을 가로질러 달렸다. 오진규 씨는 먼저 탈출했지만 민주는 여전히 바짝 추격당하고 있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민준을 향해 몽둥이를 3개 던졌고 그의 다리에 맞았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넘어졌지만 즉시 일어나 근처의 높은 담장을 향해 계속 달렸다. 담장을 오를 때 민준은 차가운 손이 자신의 다리를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발로 차서 상대를 넘어뜨렸다. 마지막 남은 힘으로 그는 담장을 뛰어넘어 바깥의 큰 덤불 속으로 떨어졌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오진규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서둘러 민준을 태우고 현장을 벗어났다. 뒤에서는 경비원들의 손전등 불빛이 여전히 그 지역을 훑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따라잡지 못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2 사람은 숨을 헐떡였다. 오진규 씨는 감탄하는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정말 무모하군.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절대 그들과 맞설 엄두도 못 냈을 거요. 일행이 은신처에 모였을 때 민준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회장의 목소리였다. 내 놈이 내 집에 들어왔다는 걸 안다. 내가 가만둘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민준은 침묵했다. 마음속은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결의로 넘쳤다. 민준은 속으로 생각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민준 일행이 숨어있는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준, 오진규, 이지연 기자, 윤미영 씨는 작은 테이블 주위에 모여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최 회장의 금고에서 가져온 서류 뭉치와 USB가 놓여 있었다. 최 회장을 무너뜨릴 유일한 기회예요. 실수해서는 안 돼요. 민준이 USB를 컴퓨터에 꽂자 화면에 긴 목록이 나타났다. 해외 계좌로의 자금 이체 내역, 최 회장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고위공직자 및 기업가들의 이름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 목록이었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최 회장뿐만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중해야 해요. 그는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에요. 이 기자는 언론을 통해 증거를 공개하자고 제안했지만 윤미영 씨는 걱정했다. 최 회장은 많은 주요 언론사를 장악하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시작부터 묵살당할 거예요. 언론과 법률, 2 가지를 모두 활용해야 해요. 사회적 압력은 최 회장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모두 동의했지만 시간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 회장 저택 침입 사건은
그가 통제하는 언론 채널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기사들은 민준과 그의 일행을 파괴 공작원으로 매도하고 자산 강탈 의도가 있었다고 비난했다. 그가 우리를 대중 앞에서 신뢰 잃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요. 그가 모든 증거를 지우기 전에요. 긴장된 상황 속에서 과거 최 회장에게 피해를 입었던 베테랑 언론인 김상진 기자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최 회장을 폭로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김상진 기자는 자신도 중요한 증거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일행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일행은 신속하게 임무를 분담했다. 이지연 기자는 독립 언론인들과 양심적인 법조계 인사들에게 연락했고, 윤미영 씨는 자료를 준비하고 정보 보안을 책임졌다. 민준과 김상진 기자는 이야기를 구성하고 소셜미디어, SNS를 이용해 증거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민준은 직접 영상을 촬영하여 대중에게 호소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권력이나 돈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진실을 믿는 모든 이들의 싸움입니다.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 수천 건이 공유를 기록했다. 일행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을 때 윤미영 씨의 휴대폰이 익명의 문자 메시지로 울렸다. 내 놈들이 감히 나에게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 어리석은 놈들의 결말을 지켜봐라. 모두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걱정과 함께 굳은 결의가 드러났다. 민주는 작게 말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협박 문자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행은 새로운 공격에 직면했다. 민준과 다른 사람들의 SNS 계정이 갑자기 해킹당했고 최 회장에 대한 증거를 담은 모든 게시물이 삭제되었다. 우리가 한 모든 게 지워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지연 기자는 당황했다. 침착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에겐 아직 원본 자료와 진실이 있어요. 그날 저녁, 최 회장은 주요 TV 프로그램에 침착한 표정으로 출연했다. 그는 자신이 민준 일행이 꾸민 공갈 협박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사람들은 제 집에 침입하여 서류를 훔치고 거액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법이 모든 것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 회장의 발언으로 여론은 뒤집혔고 많은 사람들이 민준 일행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가 진실을 왜곡하려 하고 있어요. 이대로 둘 순 없어요. 이 기자는 분개했다. 여기서 멈추면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질 거예요. 압박감 속에서 일행 사이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만둬야 해요. 그는 너무 강해요. 계속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거예요. 이지연 기자가 말했다. 하지만 윤미영 씨는 반박했다. 그가 강하기 때문에 더욱 물러설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김 할머니 같은 분들은 영원히 정의를 되찾지 못할 거예요. 민주는 중간에서 중재하려 애썼다. 모두의 걱정은 이해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설 수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일행은 큰 충격에 빠졌다. 민준이 불법 침입 및 서류 절도 혐의로 은신처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모든 게 끝났어. 저런 놈들 신경 쓸 필요 없어. 최 회장은 만족스러워했다. 끌려가기 전 민주는 김상진 기자에게 속삭였다. 계속하세요. 멈추지 마세요. 이 사건으로 일행은 혼란에 빠졌다. 민준 씨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우린 뭘 해야 하죠? 윤미영 씨는 울먹였다. 민준 씨는 우리를 믿었어요. 지금 포기하는 건 그를 배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김상진 기자는 단호했다. 일행은 전에 녹음해 두었던 최 회장의 자백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 위해 비밀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조사실에서 민주는 최 회장과 직접 대면했다. 최 회장은 차갑게 웃었다. 너 같은 미물 따위가 나에게 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게임은 끝났어. 아니요.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마지막 장면은 민준이 조사실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은 결의로 불타오르며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마저 민준 일행을 짓누르는 무거운 압력에 가려진 듯했다. 민준은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최 회장은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여 일행의 모든 노력을 묵살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자료는 삭제됐고 여론마저 우리에게 등을 돌렸어요. 윤미영 씨는 걱정했다. 지금 움츠러들 때가 아닙니다. 민준 씨가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게 아니에요. 김상진 기자는 단호했다. 은신처에서 김상진 기자는 일행이 수집했던 비밀 영상 하나를 꺼냈다. 영상 속에서 최 회장은 사업 파트너와 대화하며 무심코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있었다. 이게 열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상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걸 공개하기 위한 확실한 계획이 필요해요. 온라인 기자회견이 실패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일행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김상진 기자는 독립 언론인들과 비정부기구, NGO에 연락하여 일행을 보호할 방패막을 만들었다. 영상만 공개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증인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하지만 최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해요.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보였을 때 일행은 예상치 못한 큰 문제에 부딪혔다. 생중계를 위해 준비했던 컴퓨터 시스템이 악성 코드 공격을 받은 것이다. 하드 드라이브의 모든 자료가 암호화되어 계획은 실패 직전에 놓였다. 어떡해요?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어요. 윤미영 씨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걱정 마세요. 예비 서버에 일부 데이터를 백업해뒀어요. 하지만 복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IT 전문가인 민호가 급히 말했다. 민호는 이 시점에 도움을 주는 인물로 추가. 일행은 기자회견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기술 보안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모두를 더욱 긴장시켰다. 준비 과정에서 일행은 면밀히 감시당했다. 윤미영 씨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낯선 목소리는 그녀가 계속하면 가족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두려웠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윤미영 씨는 일행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김상진 기자가 초대한 독립 언론인 중 한 명이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가족의 압력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며 빠져버렸다. 이로 인해 일행은 계획을 변경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대체 인물을 찾아야 했다.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주도권을 지키려면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일행이 거의 절망에 빠졌을 때 한 남자가 은신처로 들어섰다. 그는 자신을 최 회장의 아들 최우석이라고 소개했다.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고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최우석은 심각한 표정이었다. 최우석은 최 회장에 대한 끔찍한 비밀들을 폭로했다. 불법 거래 목록과 증인 협박 사건들을 포함해서였다. 그는 일행이 어머니를 아버지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면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동의했다. 이건 단지 아버지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했다. 비밀 영상이 새로운 자료 및 용감한 증인들의 증언과 함께 방송되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 회장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진실입니다. 이지연 기자가 생중계에서 외쳤다. 하지만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신호가 계속 끊겼다. 일행은 또 다른 사이버 공격이 자신들의 송출 시스템을 파괴하려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민호는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예비 송출원으로 전환해야 했고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간이 더 필요해요. 시스템 제어권을 빼앗기게 두면 안 돼요. 민호가 소리쳤다. 할 수 있어요. 침착해요. 이 기자가 안심시켰다.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민호는 제때 신호를 복구했고 기자회견은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최 회장은 TV에 출연하여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들은 저를 비방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공갈범들입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음모입니다.
그는 민준 일행이 외국 기관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편집된 영상을 공개했다. 그가 진실을 왜곡하려 하고 있어요. 그가 이기게 둘 순 없어요. 당장 새로운 증거를 내놓아야 해요. 마지막 장면은 최 회장이 자신만만하게 웃는 모습과 민준 일행이 싸움의 가장 긴장된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깨닫는 모습으로 끝났다. 다음 날 아침, 최 회장이 퍼뜨린 편집된 영상은 언론 매체를 도배했다. 민준 일행이 한국 기업을 파괴하기 위해 외국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비난은 여론을 혼란에 빠뜨렸다. 저는 국제적인 음모의 희생자입니다. 이 자들은 제 명예와 경력을 망치려 할 뿐입니다. 최 회장은 TV에서 주장했다. 민준은 구치소에 앉아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최 회장이 마지막 카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반대 세력의 입을 막기 위해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은신처에서 이지현, 윤미영, 김상진, 그리고 민호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가 계속 언론을 통제하게 두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예요. 이 기자는 걱정했다. 저 영상이 가짜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걸 증명할 이메일과 디지털 증거 자료가 있어요. 민호가 말했다. 김상진 기자는 신뢰받는 법조인에게 연락하여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고 증거를 검토하도록 설득하기로 결정했다. 최 회장이 이기게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계에서 공격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일행이 논의하는 동안 최우석이 갑자기 은신처에 나타났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외곽의 한 집의 아버지 사람들에게 감금되어 계십니다. 이 정보는 방 안의 분위기를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만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어머니를 구하지 못하면 최우석 씨는 증언할 수 없을 텐데요. 윤미영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일행이 서둘러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는 동안 최 회장은 당국에 민준 일행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윤미영 씨는 중요한 데이터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독립 언론인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곧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절 따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윤미영 씨는 전화로 다급하게 말했다. 당황하지 마세요. 일단 안전한 장소로 가세요. 방법을 생각할게요. 김상진 기자가 말했다. 동시에 김상진 기자 일행은 최우석의 어머니를 구출하기 위해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전직 경찰관 2명을 데리고 그녀가 감금된 집에 접근했다. 감시자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김상진 기자는 대담한 성동격서 계획을 사용해야 했다. 앞에서 자동차 충돌 사고를 일으켜 그들의 주의를 끈 것이다. 서둘러요. 어머니를 모셔 나올 유일한 기회예요. 김상진 기자는 속삭였다. 일행이 거의 절망에 빠졌을 때 최우석은 계속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아버지가 사건 관련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 한 공무원과 연락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민호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최 회장의 금융 거래에 대한 추가 증거를 수집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이 자료들이 상황을 뒤집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기자회견이 열리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했다. 비밀 영상이 새로운 자료 및 용감한 증인들의 증언과 함께 방송되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 회장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진실입니다. 이지연 기자가 생중계에서 외쳤다. 하지만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사이버 공격으로 송출 신호가 공격받았다. 민호는 공격 근원지가 최 회장과 관련된 서버라는 것을 발견했다. 민호가 시스템 복구를 시도하는 동안 일행은 또 다른 상황에 직면했다. 경찰이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방송 장소에 들이닥쳐 혼란을 야기했고 일행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야 했다. 그들이 막게 둘 수 없어요. 예비 장비로 즉시 방송을 계속해요. 이 기자가 외쳤다. 긴밀한 협조 덕분에 민호는 신호를 복구했고 기자회견은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최 회장은 TV에 출연하여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들은 저를 비방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공갈범들입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음모입니다. 그는 민준 일행이 외국 기관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편집된 영상을 공개했다. 그가 진실을 왜곡하려 하고 있어요. 그가 이기게 둘 순 없어요. 당장 새로운 증거를 내놓아야 해요. 윤미영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마지막 장면은 최우석이 내가 멈추지 않으면 내 엄마는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기회다라는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받는 모습으로 끝났다. 최우석은 방구석에 앉아 혼란스러움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번뜩였다. 작은 방 안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이 긴장된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다. 윤미영 씨는 마이크를 쥔 손을 불안감에 떨었다. 민주는 여전히 구치소에 있었지만 그의 팀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지연, 민호, 윤미영, 그리고 최우석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최우석은 고개를 숙인 채 혼란스러운 눈빛이었다.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요. 아마 여기서 멈춰야 할지도 몰라요. 민준이 구치소에서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영감을 주었다. 문자 메시지, 우리는 당신 어머니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순 없어요. 윤미영 씨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방금 소식을 받았어요. 최 회장의 경호팀이 최우석 씨 어머니 댁 근처로 가고 있대요.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일행은 즉시 계획을 세웠다. 경찰은 이미 매수되었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지연과 민호는 모든 자료, 영상, 증인들을 생방송을 위해 준비했고 윤미영과 김상진 기자는 전직 경찰관들과 협력하여 최우석의 어머니를 보호했다. 최우석은 모든 진실을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일부를 숨길 것인가를 두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다. 민호가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만약 당신이 전부 공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겁니다. 최우석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결연하게 빛났다.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생방송이 시작되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시청했다. 민호는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며 신호 안정을 확보했다. 이지연은 카메라 앞에 서서 명확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이 모든 자료는 최 회장이 수년 동안 숨겨온 범죄를 증명할 것입니다. 최우석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그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멈추지 않으면 내 엄마는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경고다. 최우석은 화면을 바라보며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지연 기자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단호하게 말했다. 선택해야 해요. 멈추면 어머니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최 회장은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다른 가족들을 망가뜨릴까요? 순간 최우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최동진 회장의 아들 최우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석이 발언하는 동안 경찰이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방송 장소에 들이닥쳤다. 멈춰. 이건 불법 활동이다.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호는 재빨리 신호를 예비 송출기로 전환했고 윤미영은 경찰을 막으려 애썼다. 이지연은 동요하지 않고 카메라 앞에서 계속 말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실이며 여러분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신호가 끊겼을 때 민호는 신속하게 예비 해선을 활성화하여 방송을 재개했다. 최우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모든 자료와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강력한 선언으로 끝맺었다. 제 아버지가 누구든 법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도록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동시에 최우석 어머니의 집에서는
전직 경찰관들이 낯선 자들이 침입하려는 것을 발견했다.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지만 그들은 제때 막아내고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했다. 방송은 혼란 속에서 끝났지만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여론은 민준일행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최 회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작은 방 안에서 모두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최우석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어머니 사진이 있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는 속삭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했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민호의 휴대폰에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너희를 가만둘 줄 아느나. 이야기는 민준 일행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끝난다. 그들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에필로그 및 질문. 민준과 그의 용감한 여정은 단순히 불의에 맞선 싸움이 아니라 용기와 연대의 가치를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때때로 안전을 위해 멈춰 설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지키기 위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용기와 끈기가 만났을 때 결국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최우석과 민준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의 선택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진실과 개인의 안전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